복례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이제는 몇 집만이 남아있는 외로운 곳이죠. 75세의 이복례는 오래된 기와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조명식이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있어요. 복례의 유일한 동반자는 백구라는 진돗개입니다. 아들 부부가 키우기 어렵다며 맡기고 간 개인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복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백구는 새하얀 털을 가진 순백의 진돗개로 날카로운 감각과 강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복례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다가 밤이 되면 집 주변을 돌며 경계를 서곤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백구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밤마다 산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복례는 처음에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어귀 쪽 예전에 물에 잠겼던 수몰지 근처로는 절대 가려 하지 않아요. 복례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혹시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댐 공사가 한창이던 시절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복례 같은 몇 명만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죠. 복례 자신도 그때는 젊었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백구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복례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개는 여전히 산 쪽을 향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복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무언가 일어나려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복례는 마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도시에서 온 듯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궁금해했죠. 그 여자는 정미란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송도식을 통해 복례의 집을 찾아왔어요. 미란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고 했죠. 수몰되기 전 마을에서 사라진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처음에 말을 아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탓에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복례의 집을 찾아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 으르렁거리던 백구가 미란에게는 전혀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백구는 미란을 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기도 하고 미란이 손을 내밀면 조용히 다가와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복례는 이런 백구의 행동이 신기했습니다. 백구는 원래 주인인 복례와 아들 명식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개였거든요. 미라는 복례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연이라는 12살 소녀가 이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수몰 공사가 한창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혼란 속에서 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했어요. 복례는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잊고 싶은 이름이고 잊었다고 생각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야 복례 자신이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백구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미란이 떠난 후
백구는 마을 어귀 쪽을 향해 계속 지저댔어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짖는 모습에 복래는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미란의 방문과 백구의 행동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고 복래는 집 안대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가구들을 정리하다가 뒤쪽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몰래 끼워 넣은 듯한 편지와 낡은 일기장이 나온 것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도 흐릿해져 있었죠. 복래는 돋보기를 쓰고 그 일기장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이 마을에 살았던 누군가였고 수몰공사가 시작되던 시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의 유력한 인물이 어린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진실을 말하려 하자 마을 유지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계획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기록이 마지막 페이지에 남아 있었죠. 복래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소녀가 미란이 찾고 있는 연희인 것일까요? 해가 질 무렵 여느 때와 같이 백구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백구는 오늘따라 복래를 앞서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아, 천천히 같이 가. 결국 복래는 목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백구는 숲을 쪽으로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복래는 백구를 부르며 따라갔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백구는 마을 뒤편 숲을 속으로 사라졌죠. 복래는 백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걔가 무언가를 파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참 후 백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복래는 손전등을 켜고 백구가 물어온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썩어가는 천 조각이었고 그 사이에는 작은 뼈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었거든요. 복래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과 백구가 물어온 것들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30년 전 이 마을에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까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복래는 미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란은 기뻐하며 바로 복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래는 조심스럽게 어젯밤에 발견한 것들을 미란에게 보여주었죠. 일기장과 백구가 물어온 뼈 조각들을 보고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란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연희의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발견되면 마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복래는 미란과 함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점점 잊혔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 복래에게는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순덕이었고 순덕에게는 연희라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종된 연희는 바로 복래의 친손녀였던 것이죠. 당시 순덕은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연희를 데리고 친정인 이 마을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그때 서울에서 막내 아들 명식의 병원 일을 도우며 살고 있어서 딸과 손녀가 고향에 와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희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복래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순덕은 미쳐버린 상태였고 연희를 찾겠다며 밤낮으로 마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아마 물에 빠져 떠내려갔을 거라고만 했죠. 하지만 순덕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순덕은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복래는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잃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 이후로 복래는 이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 자체를 지우려 애썼죠. 너무 아픈 기억들 뿐이었거든요. 복례가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서울 생활이 힘들어지자 아들 명식이 고향 집을 수리해서 어머니를 모셨던 거예요. 하지만 복례는 돌아와서도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과 손녀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복례는 미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연희의 외할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딸 순덕이 연희를 잃고 자살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란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복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온 복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었거든요. 복례는 자신이 그때 딸과 손녀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함께 있었다면 연희를 잃을 일도 없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딸 순덕도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복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내서 연희와 순덕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복례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요? 복례와 미란이 연희의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지 며칠 후 마을 이장인 송도식이 복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송도식은 복례와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악하고 위협적인 모습이었죠. 송도식은 복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왜 외지 사람을 불러들여서 마을을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따졌어요. 미란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복례에게 더 이상 옛날 일을 파헤치지 말라고 경고했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굳이 들춰내려 하느냐고 말이에요. 복례는 송도식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어린 시절 송도식은 순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송도식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복례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묻자 송도식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송도식은 복례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과거 일을 파헤친다면 복례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어요. 마을에서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복례는 오랜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협박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온순한 백구였지만 송도식을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송도식을 향해 위협적으로 지저댔습니다. 송도식은 백구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게도 곧 사라질 거야. 이 마을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정리되어야 하거든. 복례는 송도식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송도식이 떠난 후 복례는 급히 미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송도식의 협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혹시 미란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며칠 후 복례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란이 마을에서 촬영을 하던 중 누군가가 몰래 접근해서 촬영 장비를 망가뜨린 것이에요.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녹음기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미란은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란은 복례에게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마을에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복례와 미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동시에 미란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희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복례의 걱정이 현실이 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복례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평소라면 백구가 짖어서 알려줄 텐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복례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당으로 나가보았죠. 마당에는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붉은 핏자국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백구가 평소 누워있던 자리부터 시작해서 대문 쪽까지 이어진 핏자국과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백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구를 불러댔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집들도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복례는 혼자서 백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절망에 빠진 복례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백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란은 급히 복례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의 핏자국을 따라가며 단서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대문을 넘어서면서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복례는 백구가 자주 서성거리던 곳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장독대 근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백구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곳에 무언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례는 미란과 함께 장독대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그것은 낡은 상자였고 그 안에는 더 많은 뼈 조각들과 함께 오래된 녹음기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테이프에는 30년 전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는데 무언가를 호소하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저를. 하지만 테이프는 오래되어서 중간중간 끊어지고 잡음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들을 수 있었어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분명히 연희의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을의 유력한 인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신고하려 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는 연희가 무언가에 놀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담겨 있었죠. 복례는 손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 만에 연희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연희는 끝까지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지금까지 복례의 집 마당에 묻혀 있었던 거죠. 미라는 이 증거들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이제 그들이 복례와 미란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백구의 실종도 분명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미란은 복례와 함께 발견한 녹음 테이프와 유골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서둘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송도식과 그의 일당들이 언제든 증거를 없애버리려 할 수 있었거든요. 미라는 밤낮으로 편집실에서 작업하며 연희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복례의 증언과 함께 일기장의 내용 그리고 연희가 남긴 녹음 테이프가 포함되었어요. 30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성폭행과 살인, 은폐 사건의 전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편집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했고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의 미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묻혀버렸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죠.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정밀 감식했고 녹음 테이프의 음성 분석도 진행했어요.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송도식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당시 마을 유지였고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송도식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에서 이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송도식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한 셈이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오랜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마을의 평화가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복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희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컸어요. 딸 순덕이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함께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에도 계속해서 복례를 돌봐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미라는 복례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죠. 마을에는 서서히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어둠이 걷히고 나니 모든 것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백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례는 방 안에서 뜨개질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희의 사건이 해결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백구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백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대문을 열어두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마당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았죠. 눈이 내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정말로 백구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옆구리에는 칼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고 목 부분에도 깊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백구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껴안았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백구는 기력이 없어 보였지만 복례를 보자 꼬리를 약하게 흔들어 주었어요. 복례는 급히 백구를 집 안으로 데려와서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해 보였죠. 복례는 미란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란은 급히 수의사를 데리고 와서 백구를 치료해 주었어요. 수의사는 백구의 상처가 사람이 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칼로 찌른 상처와 함께 둔기로 맞은 흔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백구는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밤낮으로 백구 곁을 지키며 간병했어요. 넌 내 죄를 대신 짊어진 내 혈육이다라고 속삭이며 백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도 복례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죠. 복례는 백구를 돌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희와 순덕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백구가 돌아왔고 미란이라는 좋은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얻었어요. 복례는 딸 순덕과 손녀 연희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어리석고 아둔한 애미를, 할미를 용서해다오. 부디 이제 편안히 쉬어라. 복례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이제야 돌덩이 같은 죄책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백구와 함께 여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복래님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